주택부담부 증여할 때 절세하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7가지 방법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여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담부 증여까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부담부 증여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오는 7가지 내용 아시고, 가급적이면은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뭔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듣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기 전에 최소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한 개인입니다. 자, 제가 즐겨보는 언론사 중에 하나입니다. 조세금융신문이고요. 안성희 세무사님이 작성해 주셨는데 9월 20일자인데요. 제가 이분 거 글 가끔 이렇게 자주 봐요. 여기 이제 보시면 미인이시죠.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조세법 전공하셨고요. 뭐 이런 국세청, 삼성세무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칼럼 보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처 밝히고 광고 없애고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된다. 자, 기본세율 6에서 45,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 3주택 이상 중과 들어가면 30% 가산돼서 75가 됩니다. 그 75에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82.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비해 2배가 상승했다. 세부담 상환율도 300%로 높아져서 다주택자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에서 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양도소득세가 워낙 올라가 버리니까 증여세율이 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전에 6에서 42, 그리고 중과가 없을 때는 뭐 당연히 상속증여세가 최고 50%인가 높은 거죠.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거는 양도소득세가 75%, 80%인데 증여세율이 10에서 50으로서 상대적으로 줄으니까 증여세율을 더 높이자, 이런 이상한 소리 나올까봐 제가 걱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말이 시가 되면 안 될 텐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상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로 진행되는데, 좀 약간 말이 어렵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택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에 7가지 절세 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증여랑 부담부 증여가 뭔지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증여가 있고요.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부채를 부담을 해서 증여를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집이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라고 할게요.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게 이제 시가가 10억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채무가 7억이라고 할까요? 자,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채무가 7억입니다. 이거는 뭐 대출도 될 테고 전세 보증금이 또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을 넘길 때, 증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한테 증여할 때 일단 이 채무를 자녀한테 주기가 좀 그러니까 이 채무를 뭐 상환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채무를 상환하고 이 통으로 10억을 넘기는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증여고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이 채무까지 떠안고 그냥 가져가 버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일단 컨셉은 이해되시죠? 컨셉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를 그냥 채무를 갚고 상환을 하고 넘기는 거를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라고 보시면 되고, 저 채무까지 떠안고 그냥 너가 가져가. 그럼 증여받은 수증자가 떠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어때서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요,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차액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죠? 수중자가 내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자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가 부모에서 자녀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증여세는 당연히 이 자녀가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있겠죠.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요 부모가 내는 거예요. 증여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면요, 이 부모는 양도세가 나오고요, 자녀는 증여세하고 취득세가 나와요. 그래서 세 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타쌍피예요. 일타쌍피가 아니라, 아유 죄송합니다, 좀 저렴한 말을 해서 일타 세 가지가 발생을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10억짜리 집을 넘길 때 전체가 증여세 나오는 거 알겠는데 왜 이 채무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지? 궁금하시죠? 자,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채무는 누구 거죠? 부모 거잖아요. 부모 거.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라고 합시다. 전세보증금이면은 이 부모 이름으로 이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채무인데 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그냥 승계하면서 자녀한테 넘겨버리면은 이 자녀가 이걸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채무가 자녀한테 넘어가면서 이게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이거를 세법에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성이 있고 과세대상 자산 넘어가니까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도 이런 얘기 해주는 방송 거의 없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양도세라는 게 그래서 발생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봅시다. 응용. 부모가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이때 넘기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부모가 다주택자. 그리고 해당 집이 조정지역. 뭐가 나와요? 양도세 중과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잘못하면 최고세율 82.5까지 가는 겁니다. 자, 반대도 있어요. 부모가 1주택자고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이때는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비과세 받거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 완전 폭탄 맞거나.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완전히 이슈예요, 이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감이 좀 오십니까? 세금 폭탄으로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을 아주 확실하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안 해서 문제지. 뭐 여담이지만 2014년부터 제발 좀 집 좀 사라. 직장인, 제 동료들한테 말해도 절대 안 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제가 회사 그만뒀거든요. 2019년에 회사 그만두니까 그때 연락 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금도 줄이고,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산도 늘릴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게 7가지 팁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인수한 채무 관련 절세 팁. 아까 우리 사례에서는 7억짜리 채무가 있었죠. 자,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할 때 인수한 채무를 수중자, 자녀, 받은 사람, 수중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서 2, 3년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한다. 말 그대로 부담부 증여잖아요. 그럼 증여받은 자녀가 그걸 채무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부담부 증여 해가지고 양도세를 확 줄여가지고 이제 절세가 됐다고 가정하고 세금 줄여놓고 자식이 저거 갚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이리 와, 내가 좀 해줄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물론 이제 자식 위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세금을 내시던가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요. 사후관리라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정말 이게 채무가 상환이 되는데 그 상환을 할 때 자녀가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제대로 입증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일반 증여로 가가지고 어떤 혜택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 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적게 냈던 그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중자의 자금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사례에서는 자녀였죠.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상환하고 증여받은 주택에 수증받은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상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아까 전세보증금 7억이 있는데 부담부 증여로 이렇게 자녀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는데 이 자녀가 요 채무를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상환을 부모가 해줘버리고 자녀보다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고 한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절세 팁. 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여부 불문하고 3주택자는 종부세가 중과가 된다. 그러니까 1.2에서 6.0%로 중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을 보유하고는 3주택자라면 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을 증여를 해가지고 종부세 중과를 피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녀 명의를, 수증자 명의를 이렇게 좀 약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아니면 딸아, 내가 지금 벌써 3주택이라서 힘드니까 네가 하나를 더 안아라. 그래서 이왕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조정 2 그리고 비조정 1이잖아요. 그러면 조정 2에서 하나를 쏙 빼버려요. 그럼 받는 사람도 1주택이니까 종부세 중과 안 들어가고, 넘겨준 사람도 조정 1, 비조정 1이니까 단순 2주택이잖아요. 조정 2주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피한다는 거죠. 괜찮죠? 자, 세 번째 팁. 취득세 절세 팁. 자, 1세대 2주택 이상자인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8%,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수증자가 취득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대납액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게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각각 한 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로서 조정대상 지역 한 채, 비조정대상 지역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취득세를 좀 피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라리 규제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에 있는 거를 좀 해가지고, 왜냐면 그걸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공시가가 3억 이하면은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증여 취득세가 들어가죠. 3.5%. 그 경우에는 무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공시가 3억 이하면은 그냥 일반 증여 취득세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11월 달에 명사초청 특강에서 할 거예요. 제가 다른 별도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멤버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도소득세 절세 팁. 요게 또 이제 중요하죠. 잘 보세요. 자, 2021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 20%가 중과, 최고세율 72.5,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최고세율 82.5가 적용이 되는데, 자,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액 중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고,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아이고 말이 어렵죠. 자, 적용되는 증여세율과 양도세율을 비교해서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승계액을 최소화해서 증여를 실행하는 게 유리하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사례를 보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넘기는데 이때 채무 7억이 넘어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나온다 그랬잖아요. 양도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양도세는 심플하죠. 일단 양도과가 있어야 되죠. 양도과는 그냥 이거 채무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채무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과는 그냥 채무액 7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취득가예요. 문제는 이 취득가. 취득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5억의 취득가였다. 5억의 취득가였다. 그러면 당초 취득가가 와요.
당초 취득가에서 현재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10분의 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7 나누기 10이니까 3.5 이렇게 돼요. 그럼 양도가에서 취득가 빼니까 양도차익 3.5억이 나오죠. 여기서 뭐 장투공 들어가고 기본주의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과표 계산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취득가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초 취득가에서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과표가 있죠. 요 과표에서 만약에 부모가 다주택이면은 다주택이고 조정이면 중과가 들어가는 거고 비과세면 이렇게 들어가는 비과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때 비과세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내가 뭐 비과세라고 난 생각했는데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세무사 찾아가야 돼요. 세무사님이 찾아가고 증여를 할 건데요. 증여인 거랑 부담부 증여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그럼 이제 뭐 세무사님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뭐 어떤 데는 뭐 계산 한 번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만 이렇게 좀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싸죠.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줄이는 게 뭐 몇백만 원 잘하면 몇천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거를 선택하셔서 가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 부담부 증여할 때 절세 팁.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각 가구별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되고 각 가구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에 대해서 양도세율이 중과가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는 전세보증금, 대출금 등의 채무승계액이 큰 경우에는 채무승계액을 최소화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해서 양도세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저번에 최영규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죠. 원래 다가구도 각 호별로 따로따로 보는데 전체를 통으로 넘겼을 때 하나 넘기는 걸로 봐가지고 예외적으로 그게 요건이 되면 비과세까지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법상으로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다가구를 일정 요건 갖춰서 통으로 넘겼을 때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배웠는데 저만 기억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면 공동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증여재산 뭐 그리고 양도세율 중과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해버리면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더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은 채무승계액을 최소화해버려라. 아니면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아서 그냥 넘겨가지고 비과세를 받고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그냥 증여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어요. 뭐 불법 증축물이 있어가지고 비과세 못 받고 이 경우도 무조건 세무사 상담. 자, 팁 6번째.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5년 이후에 양도하면 증여다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에 대해서 엄청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수중받은 주택이 반드시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게 좋고 부담부 증여 시 수중받은 후 5년 이상 보유할 수는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고민해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월 과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내가 이 Y년도에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요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Y 플러스 5년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5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넘으면은 증여를 하고 5년이 넘으면은 요때 요때가 이제 취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양도가가 되고, 그럼 나는 증여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싹 날아가 버리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취득가라고 할게요. 만약에 5년을 못 넘기고 요때 팔아버렸다. 이때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취득가가 되는 게 아니고 당초 취득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때 가격은 여기죠, 여기죠. 그럼 요렇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세금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5년은 버티는 게 좋다. 자, 이것 때문에 증여는 5년 이상 버텨야 되는 물건들을 위주로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한테 아니면 내 가족한테 증여를 한다는 거면 어떤 물건 주시겠습니까? 5년 후에 가급적 올라갈 물건을 선별해서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놈부터 주게 돼 있어요, 증여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한 번 하고 나면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물 잠김 효과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상속할 때 절세 팁. 자, 사전증여 재산은 민법상 유류분 대상이므로 유류분 청구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재산가를 낮춰야 된다. 아, 저도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유류분 대상인 사전증여 재산이 채무액을 차감한 후에 계산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알짜배기 부동산을 사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차라리 높여라. 그러면 채무액을 빼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붙으니까 아예 채무액을 높여서 가는 게 낫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사전 증여, 특히 상속 이런 경우에는 상속 전에 이제 10년 거까지 다 보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전문가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겠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채무액을 높이는 게 좋다 하더라. 그래서 이 기사 하나만 좀 잘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체크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가시면은 훨씬 더 상담도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합법적으로 세금 많이 줄이시면은 뭐 그냥 작은 부탁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줄였다고 그냥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은 멤버십 안 해도 돼요. 제 강의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은 진짜 좀 많이 보람될 것 같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다가 그런 그 댓글 주셨을 때 저는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관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얼마 전에도 취득세 660만 원 환급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기사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채널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사는 많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기사 중에 좀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제 나름대로 잡아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냐, 그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부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 내가 뭔가 이렇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에요. 뭐 미성년자. 증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취득세 들어가고요. 증여세도 내가 다시 증여해가지고 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보유세 같은 게 부담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중심지에 고가주택 한 채를 마련했다고 가정해봐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증여 바로 하실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자,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1번 주택을 할까요? 자녀는 참고로 8살 합시다. 제 주니어가 8살이니까 그냥 의미 없어요. 8살로 해요. 자, 이제 이 녀석이 초, 중, 고, 여기 이제 대학교 다니겠죠. 자, 그럼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10년 넘게 있어요. 자, 그럼 나는 1번 고가주택 샀어요. 쉽게 말해서 똘똘한 한 채 산 거예요. 여기서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2번을 사세요. 그래서 사고 파세요. 수익이 남을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 1번 사고 2번 샀으니까 요렇게 일시적 유주택 비과세 받는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이런 건 파는 거 아니에요. 똘똘한 한 채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제 조건이. 이게 똘똘하지 않으면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거 갈아타면 좋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사고 팔아요. 그 다음에 또 3번 사고 팔아요. 수익 좀 남겨요. 그냥 조금만 남겨요. 조금만. 그냥 취득세 뭐 중과되면은 옛다 그냥 주시고요. 그냥 나는 조금만 남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얘가 대학교 갈 때까지. 그래서 한 35번까지 가요. 35번까지. 뭐 요즘 유행하는 456번까지 가야 되나?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35번까지 가지도 못해요. 한 10번까지 가려나? 자, 이렇게 하면요. 이 집은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요 10번을 사고팔고 사고팔긴 하면서 아주 큰 실수만 안 한다면은 꽤 많은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이제 추가 2년을 버팁니다. 추가 2년. 추가 2년 거주를 하시는 게 좋겠죠. 추가 2년 거주를 하시고요. 나는 여기 주변으로요. 월세를 가요. 그리고 얘는요. 세대 분리 시켜요. 자녀를. 그 상태에서 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월세로 가고 자녀는 세대 분리 시키고 요 1번 집은 전세를 놔요. 자, 그러면 요 1번 주택이 어떻게 되죠? 취득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취득가, 양도가, 현재 뭐 시세. 이게 이제 보증금.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한다? 부담부 증여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요거 비과세 되겠죠. 요것만 증여세 내면 되겠죠. 됐죠? 괜찮지 않아요? 이게 똘똘한 한 채라면 파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물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동안 한 10번, 20번 하면은요 얘가 잘 커 있을 거예요. 직장까지 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똘똘한 한 채는 어디 있냐? 똘똘한 한 채는 어디냐? 똘똘한 한 채는 여기죠.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서울이라고 해주세요. 똘똘한 한 채는 어디냐? 됐죠? 그리고 됐네. 됐네. 한강 주변, 강남, 경부 고속도로. 됐죠? 네. 모든 사람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도 여력이 안 돼서 뭐 강남 3구를 살 수는 없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강 주변, 강남에서 좀 가까운 거, 경부 고속도로 신분당선 가까운 거 그거 사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최대한 가깝게 내 여력에 미치는 한에서. 됐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샀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작전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요, 잠실 아니에요. 여기 강남 3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면은 여기 강남 반포 그쪽이죠. 잠실에서 은근히 멀어요, 경부고속도로. 제 나름대로는 알아서 하십시오. 취사 선택은 여러분 그거에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아직 경험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제 뭐 저도 나름 신경 써서 제 주변의 동료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 친구들한테 항상 조언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따라한 사람들은 지금 다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9명은요 지금도 맨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해주란 말이야.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 항상 그 똑같은 레퍼토리라서 지금은 저도 말 안 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사실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거주 그리고 자금 여력 되신 분들 외에는 사실 좀 저도 지금은 좀 부담되죠. 그래요. 뭔가 좀 이제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고 먹는 즐거움도 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소한 행복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저하고 이렇게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편하게 라이브 받으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저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멤버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투자와 연계시켜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자면은 제 모교 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특수대학원 상남경영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19년부터 강의를 좀 했어요. 영광스럽게도. 그래서 19년도에는 저희 혹시 팀장님 들으시면 고백하건데 그때 회사 다니고 있어서 하루 휴가 내고 가서 강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모교에서 하는 거는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최고 경영자 과정 뭐 강남 클래스도 함께 하게 됐고 최근에는 뭐 영 오너스 클럽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과정을 좀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주제가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산 운용 전략, 절세 전략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주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종합 자산 관리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걸 강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 내용은 뭐 일부는 제가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 되는 멤버십 특강에서 오픈도 해보고 정규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강의니까요. 그때 맞춰가지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점점 그런 쪽으로 해서 종합 자산 관리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부정력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아주 뭐 아니면 돕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오늘 영상이 그 세무사님하고 상담하는 데 있어서 좀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다는 못 드리는데 일단 멤버 절친분들은 최우선으로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